네. 4교시 했고요. 4교시 들어가 보면요. 4교시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수차 비속도 유도 응용,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 분리 및 재병입, 대용량 전원 탈락 사고 파급 뭐 있죠? 비교적 선택할 게 많았던 교시입니다. 이거는 뭐 발성배전 하시는 분들 다 하시는 문제지만 여기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좀 실수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력 원도도 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전압강화 저번에 나왔던 거죠. 당연히 두 문제 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저 같으면요, 5번, 6번 풀었고요. 그다음에 1번 풀었고요. 이 2번하고 3번을 안 풀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산 문제 준비하셨던 분은 물론 이 4번을 풀었겠죠. 4번을 안 풀더라도요. 2번, 3번은 아마 공부하신 분은 좀 쓰셨을 거예요. 근데 왜 4번을 선택했느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했겠죠.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면. 그다음에 보시면 4교시 1번 한번 볼게요. 4교시 1번은 원문으로 봐야 되겠다. 네, 4교시 1번. 보시면요. 뭐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요게 있어요. 유량, Q, Q, 출력, P, N. 관계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공부를 좀만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V는 파이 DM 해가지고 이 P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관계식을 V, P, Q를 써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은 다 아시는 공식이겠죠. 뭐 NS는 N1에 P에 1, 2, 5, 4 다 암기가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죠? 이 Q하고 N 관계도 유추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래서 P에다가 QH를 비례하죠. 9.8 QH니까요. 비례하게 되면은 결과식이 이렇게 나와요. NS는 Q의 1, 2에 H1에 3, 4, 3, 4. 예, 얘는 1, 2, 5, 4지만 얘는 1, 2, 3, 4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더 써주셨으면은 뭐 이렇게 쓰신 분이 뭐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요. 저 같으면은 만약 이거 여기까지 써줬을 것 같아요. Q하고 N의 관계식도. 그다음에 여기서는 N의 관계식. 그래서 저희가 어떤 Q를 알게 되면요. 이런 이 비덕도도 구할 수 있다. 이 비덕도를 그럼 구하면 걔네들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다뭐 펠톤, 그죠? 톤이죠, 톤. 이거 외우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뭐 외우는 게 힘들어요, 이거 되게. 어, 펠톤 같은 경우는 고낙차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고낙차에서. 그 톤이잖아요. 약 1000m. 처음에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1000m.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속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똑같은 발전량을 만들 수가 있다. 뭐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프란시스, 여기 시스 뭐가 보여요? 식스가 보이죠? 식스 600. 제가 이렇게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암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사의 암기량은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진짜 어, 이 속된 말로 박 터진다고 하죠. 진짜 박 터집니다. 그다음에 사 있죠, 사. 예, 여기 사 있네요, 사. 이렇게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그래서 요 공식 다 외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쓰지 않죠. 어떻게 씁니까? NS 요 수식 하나만 쓰고요. 30, 40, 50을 별도로 명기하거나 하겠죠. 그다음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용 방법에 수차의 스펙을 즉 수차 스펙 결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속도가 요 우리 이제 주어진 그 하천이나 댐에 이 H를 알게 되면 비속도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비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프란시스다.
여기 얘를 이제 프란시스로 둔 겁니다. 얘를 프란시스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독도를 결정하죠. 요 비독도의 한계치가 뭐냐면은 바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 하면서 동시에 QH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출력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출력에 의해서요. 수차의 진짜 회전 속도를 구합니다. 이걸 왜 구하느냐? 국수 결정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수차 스펙 결정했죠. 그래서 수차의 이 정해진 수차 스펙에 따라서 수차 스펙에 따른 비속도를 산출합니다. 비속도. 그 이 수차의 이거는 수차 스펙이에요. 수차 스펙이고요. 이 수차로 정해진 이 스펙이요. 이 이론치인 비속도 한계치, 그러니까 이 한계치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캐비테이션, 이 캐비테이션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치니까요. 이 비속도가 얘네들보다 크면 안 돼요. 즉 NS가 NS-보다 커야 돼요. 이게 바로 캐비테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수차의 조건입니다. 그럼 수차의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죠. 수차의 캐비테이션은 뭡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가? 예, 물의 상태 곡선도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 액체고, 여기가 고체고, 고체 물이요.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란 말이에요. 평형도에서 상평형도 아시죠? 액체에서 기체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게 바로 어 PT 선도라고 들어보셨죠? PT. 그래서 여기 X축이 Y축이 압력이고요. 이 P 압력 P고 그다음에 X축이 PT 선도 온도란 말이에요. 온도. 그러면은 캐비테이션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캐비테이션은요. 정의가 이거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캐비테이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PT 선도에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어나려면은 경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는 압력이 떨어지거나, 좀 멀리 놔둘게요. 보시기 힘드니까. 하나는 액체에서 뭐야,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과열돼 가지고 열이 올라가서 여기 수축이 T잖아요. 열이 올라가서 아니면 얘네들이 두 개 동시에 진행돼서 두 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제일 기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액체 속에 기체가 만들어지면요, 우리 사이다 먹을 때 기포 있는 것처럼 걔들이 어떻게 수차에 부딪히죠. 수차에 부딪히면은 기포가 터져요. 기포가 터지면서 그 수차의 매끄러운 면을요 이렇게 파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왜 외우는 거냐 도대체. 이 기계적인 이런 내용은 왜 배우는 거냐? 이게 패이게 되면요. 수차의 회전이 일정치가 않게 되죠. 그럼 수차의 회전이 일정치가 않게 된다는 얘기는요. 이 회전축이 일정하게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가감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에 뭐예요? 이 진동합니다. 축이 진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축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정연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축이 빨리 움직였다가 늦게 움직였다가 빨리 움직였다가 늦게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연파가 안 되겠죠. 전력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전기적인 영향. 그다음에 또 뭐죠?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인 영향. 그보다 침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침식으로 인해서 뭐가 발전기하고 이 터빈하고 연결된 진동, 축 진동이 무서운 거예요. 이 축 진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개통과 이 기계적인 진동하고 개통의 주파수하고 공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계적인 진동하면은 발전기에서의 뭐가 이 공극에서의 이 자속이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축에 축전압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숫자에서. 그런 내용들로 써주셨으면은 또 점수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요거하고, 요 표하고, 요거 유도를 했느냐.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잘 쓰셨으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실 게 전원 및 분리 재병임. 자, 어떤 분들은요, 이게 쉬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요것만 문제를 딱 냈으면요, 요것만 문제를 딱 냈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죠? 다섯 개를 쪼개서 줬죠. 이런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법규를 정확하게 딱 암기가 돼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답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예요? 뭐라는 얘기죠? 가압중지를 해라. 여기 가압중지. 요거 요게 답이었죠. 그다음에 제페로와의 협조에서는 뭐죠? 10전 이전에 이전이어야 된다. 분리 시점이 이전이어야 된다. 분리 시점. 그죠? 요게 키고요. 전압에 대해서는 어 여기서 전압이 있죠. 뭐요? 여기서 키는 여기서 키는 이거는 이렇게 딱 안 써도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효접시다. 유효접시다. 그죠? 그다음에 분리 시간 내에 가압 중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가압 중지. 이 내용을요 정확히 쓰지 않으면 점수 받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지 점수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주파수는 당연히 요 위에 거하고 요걸 쓰셨어야죠. 분리시간. 그래서 0.5 옛날에는 이 50에서 70인가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로 더 늘어났죠. 왜냐면은 나중에 유지 시간이란 게 나와요. 유지 시간. 그 유지 시간에 보면은 요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파수도 이렇게 돼 있죠. 네. 300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5분. 5분 내에 5분 내에 분리를 해야 된다. 5분 내에. 그러니까 과주파수, 저주파수는요. 무조건 빨리 분리. 근데 얘네들은 저주파수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근데 이 과주파수 같은 경우는 한 1.5 1.5Hz 1.5Hz만 올라다. 그럼 얘네들은 몇 헤르츠예요? 마이너스 3Hz죠. 1.5배 위로는 1.5배, 밑으로는 3Hz. 그다음에 여기 밑에로도 2.5Hz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이것도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0.2Hz 뭐 이건 일반적인 상태고요. 그래서 5분 안에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5분 안에 통상적으로 얘네들을 분리를 해라. 그 얘기겠죠. 그다음에 재병입 조건은 동기화를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같이.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게. 내용은 쉽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쉽죠. 뭐가 어렵다? 쓰기에 어려웠다.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요. 어, 통상적으로요. 음, 통상적으로 이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화장실 나왔다 이거죠. 본인은 본인은 화장실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시험자였다.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자라고 생각하시면 요 대용량 전원 한번 볼게요. 뭐 EMS 내용 나와 있고요. 뭐 다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시겠죠. 이게 저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광역정전하고. 저번에는 광역정전이 났을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그 광역정전이 나타나는 원인하고요. 탈락 원인. 원인 같은 경우는 뭐 뭐 주파수하고 전압에 따라서 탈락하는 거죠. 수급 불균형이나 이상전압, 뭐 과부하나 이상전압.
그다음에 뭐 SPS 미서치 하면은 여러 가지가 보세요. SPS를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SPS 설치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 대용량 분단 전원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파수 좋아. 요 그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관성 및 예비력, 응동이 주파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하냐. 그래서 여기서 FFR 초소음성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 AGC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바나 프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녹아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관성에 따라서 이 관성력이 큰 계통은 얘네가 조금 떨어지지만요. 관성력이 작은 계통은 다 이게 이거예요. 관성력이 큰 계통은 떨어지더라도 얼마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관성력이란 게 뭡니까? 회전차가 계속 돌고자 하는 힘 아니에요. 그렇죠? 요만큼 떨어져요. 근데 관성력이 적은 계통은 얘네들이 푹푹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으로 기울기가. 그래서 이 기울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ROCOF라고 한 거예요. 이 주파수의 기울기를 ROCOF라고 합니다. 로코프, ROCOF. 얘가 뭐냐면 관성력이 적은 계통, 관성력이 큰 계통. 그렇죠? 그러면 관성력이 적은 계통은요, 주파수가 빨리 떨어지니까 계통에 급작스럽게 빨리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멈춰있던 발전기도 빨리 돌려야 되고, 가바나 프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기의 관성력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FFR, ES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를. 그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게 왜 떨어진 거냐 이렇게 이게 또 더 커브하고 관계 있거든요. 이게 왜 떨어진 거냐? 분산 전원 때문에 그래요. 분산 전원의 지금 계통이 많이 병입되면서 약간만 이상 있어도 이 풍력 같은 것들이 뿌박 떨어져 나가면요. 주파수가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를 대용량 좀 큰 것들은 유지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FRT죠. LVRT, FRT. 그다음에 최근에 화력발전소가 이제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 화력발전소에 남아 있는 뭐를요? 발전기를요.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그 남아 있는 발전기를요. 지금 서해안에서 동기 조상기로 바꾸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 동기 조단기란 건 뭐죠? 관동력이 큰 회전기이죠. 회전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PV 국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도 향상 대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팩츠, 조당 설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만 PSS, 그 다음에 중간 개폐도 중요합니다. 중간 개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바가 이제 기계적인 제어죠. 이런 것들, HVC, 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플러스 뭐 관성자원 확보, 최근에 나온 거 관성자원 확보, 뭐 유연자원, 그다음에 DR, 국민 DR, 표준 DR, 제주 DR, DR의 종류 이거 아셔야 돼요. 국민 DR이냐, 뭐 제주 DR이냐, 뭐 표준 DR이냐, 그다음에 플러스 DR, 플러스 DR이냐, 이거 다 명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DR 종류 나오면은 이런 것들 다 명칭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죠? PS, 뭐 SPS, 뭐 이것도 안녕도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뭐 NWA, 그다음에 저기 그리드 포밍, GFM, 그리드 포밍, 그리드 팔로잉, GFM, GFL 요 차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신개념들이 원래 있던 개념인데 명칭을 새로 붙인 겁니다. 이 발생배정 기술사는 가끔 이래요. 이 명칭을요, 최근에 있는 건 있던 개념인데 자꾸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해설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놓치시면 좀 아깝잖아요. HDC 그림 뭘 쓸 것인가 생각해 놓으시고,
팩지 그림 뭘 쓰실 것인가? 팩지 그림은요, 요 그림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은 이 출력을 줄였죠. 이거 TCBR이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SVC나 SVG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 위상각을 늘렸죠. 그러니까 어 뭐죠? 위상각 조정이겠죠. 그다음에 이 두 개 전압 조정하고 얘네들 같이 하는 거 UPFC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하고 수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 조상도 수식하고 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에바는 얘네들이 출력이 줄면 같이 스팀의 출력을 같이 줄여주는 거죠. 이 에바 그림 알고 계셔야 되고요. ESS 그림 알고 계셔야 되고요. SPS 그림 알고 계셔야 되고요. PSS하고 속녀져야 가지고 저기 뭐야 어 제동이 걸리게끔 그죠? 이게 저기 뭐야 댐핑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다음에 예비력 방금 이 그림 이런 그림들이요 대표적인 안정도 그림이에요. 이 그래서 안정도 하실 때는 내가 그림을 뭘 쓰고 수식을 뭘 쓸 건가를 싹 그림하고 수식으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SPS 넣었고요. 아까 SCD하고 EMS 내용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유연자원, 송전자원, 그다음에 최근에 법규가 바뀌었다. 그리드 포밍 해가지고 이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전류 임피던스 제어가 아닌 이 전압 제어를 해가지고 이 인버터를 마치 이 관성 자원이 있는 이 변압기처럼 아직 발전기처럼 이렇게 동작시키는 제어 알고리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압형 인버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전압형 인버터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NW에 Non Wire Alternative 해가지고요. 이 와이어로 그러니까 개통에 뭐 용량이 부족하면은 송전서류를 증설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 어, 그거 대신에 뭐 팩치라든가 ESS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송전망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대책 TCSC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해라. 그다음에 섹터 커플링 그래서 이 전력들을요,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로 바꾸고 걔네들을 총괄 제어할 수 있는 이 VPP라든가 그런 걸 같이 써가지고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 4번은 한번 보시고요. 4번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4번은 뭐 문제풀이 하시면 연습 문제 있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연습 문제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연습 문제하고요. 이 조류 계산식의 전력 균형식이요. 연습 문제하고 좀 예제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전원이 탈락했어요. 전원이 탈락했다니까 여기가 부하가 A계통의 부하가 이제 전원이 탈락했으니까 전원 발전기 입장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통에서 조류가 연계선에 있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겠죠. 그게 델타 PT. 그래서 델타 PT의 방향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미 책에서. 어떻게 해서요? 책에서 이 연계계통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조류를요, 저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하자. 연계계통에서 예계통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조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를 하기로 하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식이 더 이제 마음에 맞더라고요. 이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력이 비었죠. 그러니까 이 전력이 여기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A계통에서는요, 전원이 탈락했으니까 당연히 이 뭐죠? A계통의 정해진 계통 정도에 의해서 주파수 변동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B계통에서는요, 지금 B계통에서는 B계통에서 원래는 B계통에서는요, 플러스 델타 PT는 이거였죠. 근데 지금 B계통에서 여기 나갔으니까 여기 전력이 B죠. 그래서 B계통에서 일로 준 거 아닙니까? 연계선에서 A계통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델타 PT로 잡았고 플러스 여기 B계통에서는 여기서 조류가 빠져나갔으니까 일로 줄 거 아니에요. 즉 B계통에서는 연계선으로 주죠. 그러면 B계통에서는 전력 변화가
이 델타 PT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이 전력이 빠져나가니까요. 정해진 계통 정도에 의해서 여기도 발전기가 돌아가지고 이만큼의 이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발전기 그 계통 정도에 따라서 이만큼 전력 출력이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수식을. 그래서 구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 당연히 전원이 탈락했으니까요. 주파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0.625Hz 감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델타 PD는 연계선에서 250메가와트가 흘러 들어왔다. 그 얘기고요. 이 조류산출은 그러면은 여기서 250 연계선에서 250 흘러 들어갔다. 그거를 B계통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공급을 해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요 문제가 자 보시면은 300메 300메가타 부하 차단시예요. 연계운전 정지라는 건 여기 연계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A계통에서의 부하운동이죠. 원래는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 문제도. 연계운전 정지 중 A계통에서 300메가와트 부하 차단 시 전력 주류가 이게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었고 주파수가 어떻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계운전 중 A계통에서 연계 정지가 아니고요. 연계운전 중 A계통에서 300메가와트 부하 차단 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비교 설명하라는 게 더 좋은 문제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 써놨어요. 뭐냐. 연계운전 중 연계운전 중 A계통에서 300메가 부하 차단 시 주파수 변화 해가지고 쭉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0.1875 상승하고 75메가와트. 즉 연계를 하면요. 연계를 안 했을 때랑 연계 운전 중 할 때는요. 조리 변화가 틀린 겁니다. 그 연계 운전 정지 시는요. 부하 차단했죠. 그다음에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델타 PT가 흘러 들어오는 게 없었겠죠. 근데 연계로 운전을 하게 되면요. 주파수 변화가 얘보다 작게 변해요. 왜? A계통에서도 주파수 변화 때문에 발전을 하지만 이 연계된 계통에서 전력을 줘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A계통에서의 주파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75메가와트.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계통 연계를 하는 이유입니다. 계통 연계를 하면은 무효전력이나 모자라는 무효전력이나 유효전력을 타계통에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전기의 급 간발량이 줄어든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뭐 다 푸셨겠죠. 못 푸신 분도 계셨겠지만. 근데 전력 원전도 한번 뭐 전력 원전도에도 간단하게 뒤에 것만 뭐 요거는 뭐 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죠. 요걸 물어본 건데요. 그죠? 특히 이 4번에 대한 해석, 이 4번에 대한 해석. 4번은요, 이미 이 수전단에 도달하는 무유전력의 의미란 얘기예요. 이 의미란 건요, 송전선로 무유전력도 잘 못 채웠다. 네, 저기 수전단, 즉, 송전선로의 무유전력도 못 채우고 부하 무유전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단기 용량을요, 이만큼 달아야 되는데, 그 조단기 용량 중에서 일부는 송전 용량으로 가고요. 일부는 부하축으로 분담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네들의 부하에 맞는 적정 Q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게 일정 전압이란 얘기예요. 이 부하 곡선에 맞춰가지고 PQ를 공급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일정 전압 제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쭉 플로팅한 게 바로 이 조당 용량과 수전 전력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요거 차이를 그대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일 테고. 그다음에 이 손실원전도 준비하십시오. 손실원전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손실원전도로 해석하는 거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손실원전도도 반드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질문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 그 얘기인데요. 결론은요. 원점 안 지나게 그려도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원점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릴 때요. 그릴 때 반드시 원점을 안 지나도 된다는 그 증거식을 잠깐 써놨습니다. 이건 뭐 질문이 있어서 옛날에 만들어놨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압강화 뭐 이거죠. 뭐 쭉 한번 유도해 봤고요. 결론은요. 얘네들을 공부하실 때 이거 중요합니다. 비교, 이 개념 비교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송수전단 간 전압차다. 그다음에 이 전압 변동은 부하 있을 때와 없을 때다. 그래서 얘네들은 역기전력이다. 선로의 역기전력에 의해서 선로의 즉 얘네들은 선로 R X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다. 얘네들은요 I I에서 I가 빵이냐 아니면 I가 I가 전격 전류나 이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게 전압 변동이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이란 건요 서로 다른 시간대 전류가 있고 없고잖아요. 즉 부하의 흔들림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고요. 전압강은요 VS, VR이 동시간대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도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AC일 때는 두 개의 수식이 똑같지만 개념상은 틀리다. 그다음에 DC일 때는 얘네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7.8이나 35.6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 손실하고 같다. 여기다가 IR 곱하면 여기 KV의 부분에 I 제곱 R이죠. 그 손실의 PU 값이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은 DC에서는 전력 손실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더 추가하실 건요. 만약에 DC가 있으면 HVDC 있죠. 그래서 이 HVDC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요. 저 같으면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HVDC에서의 전력 손실식 등가외로 어떻게 되냐 그런 것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HVDC 등가회로에서는요, 이 컨버터 등가 저항이라는 거 있어요. 컨버터 등가 저항 개념이 등가회로에서 나옵니다. 플러스 등가회로. 이거 중요합니다.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제가 좀 간단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도요, 그렇게 크게 오류가 있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80% 이상이 나왔고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잘 내주셨으니까, 최근에 많이 안 뽑았잖아요. 좀 그래서 한 10명 이상, 한 15명, 20명, 이 정도까지 좀 공부하시는 분들의 좀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뭐 많이 뽑는다고 뭐 나쁠 건 없잖아요. 물론 공부한 입장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입장에서는요, 음, 내가 힘들게 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힘들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좀 억울하긴 하겠죠. 자기는 뭐 한 두세 명 합격할 때 합격했으니까. 근데 문제 난이도도 이렇고요.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데 적게 붙고 그러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으면 많이 붙고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적게 붙고 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 난이도가 어려울 때도 적게 붙고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는 채점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또 적게 붙고 그러면은 시험이란 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조금 이렇게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도 좀 이상하지 않고 잘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좀 채점도 좀 박하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서 좀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